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 붙으신 분은 붙으신 분대로 축하할 일이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초반에 그런 어떤 그 때문에 만끽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수업을 안 하고 회사에 뭐 열심히 다닌다.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업 그 이제 다 마칠 때까지 2학기 마칠 때까지 막 취직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마음고생하면서 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잘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공부를 한다고 시작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학생들, 제 친구들은 전부 공부 잘해가지고 전부 스카이대 갔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고 그러면서 저는 뭐 동창회도 안 나갔고 그러면서 20, 30대는 정말 나는 평생 그냥 공부한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공부가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요즘 공부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안 두렵냐면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요. 계속 봐요. 그거를 한 10년, 20년을 같이 봐. 그럼 거기에 이 레이저가 쏘아져 가지고 책이 뚫어진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하나 봤어요. 시험을 하나 봤는데 책을 6권짜리를 제가 3일 만에 다 봤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내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엔 상상을 못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 책 있죠? 이렇게 줄 쳐가면서 공부하지. 그죠? 중요한 거 있으면 단어 이렇게 착착 키워드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 볼 때 줄 쳐가면서 봐요? 아니요. 여러분들 관심사 있는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 볼 때 줄 쳐가면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쫙 보면 눈에 다 들어옵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관점이 뭐냐면 평소에 익숙하잖아. 익숙하면은 새로운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내가 아는 거는요. 그냥 눈에 다 들어와. 근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레벨까지 가려면 평생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한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책 보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루에 책 10권 보고 시험을 본다? 뭐 보지 뭐 이러대. 그러면 성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는 물이 끓어야 넘치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물이 끓은 상태예요. 근데 끓어가지고 넘치는데 그 끓기 위해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야. 성공에 끓어 넘치는 그것만 보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뭐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는데 그건 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만 되면요 성공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 확신한다니까. 회사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들은 벌써 그 레벨이요 끓어 넘치는 단계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레벨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단지 그게 저는 강의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강의를 안 하잖아.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 진짜 지독하게 공부를 해요. 하루에 그분들은 일주일에 책을 20권씩 사가 봐요. 왜?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교보 가가지고 책을 20권씩 막 사온다니까. 그래 딱 꽂아놓고 본다니까. 네, 자기가 갈증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디에서도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정도 몇천억 매출의 회사 정도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레벨이 벌써 몇 단계 높으니까 그냥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그럼 책밖에 없어. 그러면 그 책에서 모든 답을 찾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성공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남다른 생각을 해야지 사업에 성공하듯이 남다른 생각을 하려면 남다른 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고요. 성공하겠다? No.
그 직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서 뭘 일을 하나 맡겼어. 맡겼는데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사업 설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느냐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냥 설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 강의를 했지만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더 풀어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기말고사죠. 시험 안 보고요. 그냥 강의하다가 끝낼 거예요. 강의하다가 보강 강의를 하고 이번 주가 보강인가요 원래? 그냥 이번 주 보강이고 다음 주도 제가 보강 개념으로 해서 하고 끝나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그냥 댓글 그냥 게시한 것까지만 댓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강의 이거 촬영한 거 있잖아요. 이걸 아마 한 일주일 내로 이제 올리면 요거까지만 댓글을 달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는 댓글을 안 다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이 설계 이론, 공리 설계, 이게 뭐냐면 공리가 뭐죠? 공리,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론. 아주 핵심 이론이에요. 그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하고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자연을 설명하는 공리이듯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 이론이듯이 이 설계 분야에도 공리가 있습니다. 그 공리를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 이 이론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브레인스토밍부터 해가지고 트리즈라든지 그 산업공학적으로 보면 다쿠치 이론, 뭐 QFD,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뭐 캠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전부 코끼리 뒷다리나 앞다리예요. 꼬리야, 코야. 그래 그 꼬리나 코를 잡고 설계 이론 공부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몸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 여러분들한테 일이 실제로 맡겨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일을 풀어가느냐가 설계입니다. 플래닝. 설계라는 게 플래닝이잖아요. 설자가 무슨 설자예요? 계획한다는 뜻이거든. 계획하는 거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계 이론을 오늘 배우고 나면 어떠냐? 일을 하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지면 아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의 지시를 받았어. 상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상사가 어디에서 본인도 사장의 그 지시를 또 받았을 거야. 아니면 사장이 여러분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거예요. 뭘 예를 들까? 자동차 예를 들까? 뭘 예를 들까? 저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를 설계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장이 지시를 하는 거야. 자동차가 지금 트렌드가 이런데 일단 엔진 연비를 높여라.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여라. 그리고 가격을 지금보다 다운시켜라. 그까지 지시사항을 받았어. 그러면 요 뒷단은 여러분이 이제 실무자로서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자동차의 엔진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연비를 높이라는 건 사장이 두루뭉실하게 그 수치화 안 시킨 이야기잖아요. 그걸 정성적인 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양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걸 뭐냐? 개발 목표로 하거든. 그걸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ex. 핵심 성능 지표. Key Performance Index. 그러면 이 핵심 성능 지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연비를 높이려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엔진을
더 좋은 엔진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그 엔진이 연비가 지금은 이 엔진의 무게를 줄인다. 무게를 줄인다. 그럼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럼 무게를 줄이는 것도 있고 무게를 줄이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 분사 방식을 좀 바꾼다. 그럼 분사 방식은 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엔진이 터보 차저를 단다. 그리고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제어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잖아. 그렇게 구체적인 게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차량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차체 무게를 줄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제, 재질을 변경한다. 아니면은 제조 방법을 바꾼다.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외주 처리를 한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한테 지시를 받았지만 내가 실제로 내 내부적으로 KPI는 이게 되는 거예요. 개발 목표. 그럼 그 개발 목표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의 그 엔진의 무게를 줄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이런 이게 실제적으로 자동차의 이제 부품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엔진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블럭을 스틸에서 알루미늄으로 그 비중을 높인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요거하고 요거 솔루션이 최적화되기 위해서 요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간섭이 없어야 돼. 어떤 간섭? 내가 엔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을 썼어요. 그랬더니 알루미늄 재질을 썼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동차가 튼튼해야 되는데 물론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승객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만약에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근데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알루미늄을 쓰면은 잘 깨져. 그럼 여기 깨지는 것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럼 또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품이 알루미늄밖에 없어. 그러면 솔루션을 뭘 써야 되는가?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트리즈라는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세상에 없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가 만들어낸 게 재질을 바꾸는데 어떤 걸 바꿀까? 신소재 중에 두랄루민이라는 게 있다. 그건 알루미늄에다 뭘 좀 첨부해가지고 항공 소재로 쓰는데 그런 걸 쓰든지 해서 뭔가 새로운 재질을 찾아내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썼더니 두랄루민을 썼더니 또 뭐가 문제지? 가격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과는 또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설계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과물인데 결국은 여기에 KPI로서의 그 정량 목표가 나오고 그걸 위해서 솔루션이 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행렬이라는 건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FR11 이게 Function Requirement 11인데 펑션이 기능이잖아요. Requirement가 요구라는 뜻이거든. 기능 요구 사항에 대해서 DP가 뭐냐면 Developing Parameter예요. 개발 수단이에요. 그래서 Function Requirement에 대해서 DP11이 1. 즉 뭐냐면 Function Requirement는 DP11만 관계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행렬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DP11만 해당이 되고 FR121은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DP121에만 해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요런 식으로 설계를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입니다. 간섭이 없는. 근데 이건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세상에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1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이래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는 0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1이 들어갔든 말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픽스를 시키면 여기 또 픽스가 되고 이런 가우스 소급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2학기 때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이게 최종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사장의 지시나 외부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개발 목표를 세우는 거 첫 번째 단계. 그럼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간섭이 없는 걸 찾아내고 그 간섭이 없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게 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계는 저런 식으로 되고 여러분이 일을 처리할 때도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정성적인 거예요. 그걸 정량화시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제품의 개발 사양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매뉴얼에 이 제품은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지 명확한 개발 타겟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장님이 이걸 했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없이 이런 명확한 사양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개발을 했어. 그런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이 지시를 받았으면 이걸 본인이 리스팅을 딱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오늘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지시했던 사항이 이런 겁니까? 하고 이걸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요. 컨펌을 몇 시까지 해주십시오. 만약에 회신이 없으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컨펌을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고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FR11이라는 개발 목표가 아까 엔진을 경량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고 다시 여기서 수렴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는 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보를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많은 경험도 해보고 현장에서 가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죠? 뭐 현장에서 라인에서 조립도 해보고 그리고 영업 현장에서도 한번 뛰어보고 그런 총체적인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입사하자마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만 했다? 그러면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 설계과를 나왔고 그랬으면 최소한 기계 설계를 하면요. 처음부터 기계 설계를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셔너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브레인스토밍 알죠? 머리에다가 폭풍우를 일으켜가 혼란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절대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걸 다 그냥 적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든 정보를 검색하든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 컴퓨터 PC에 정보를 막 정리해놨잖아. 그런 데서 한번 뒤져보면 또 정보가 나올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이것도 저것도 그 솔루션이 없으면 그때는 발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트리즈라는 기법인데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발명 기법을 이용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솔루션이 한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아까 말했듯이 알루미늄을 만약에 스틸에서 알루미늄 비중을 높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강성에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제외를 시키는 거야. 이게 간섭이라는 거야. 이거는 요거에만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다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뭐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가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루미늄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런 거는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시키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중에 가장 이제 서열이 높은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게 뭐죠? 평소에 말하던 효율이라는 측면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봐요. 그러면 요 분면 4분의 1, 요 부분에 들어가는 요게 최우선의 선택 요건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효율도 높고 효과도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DP112면 결국은 FR11에 대해서 DP112가 최종 솔루션으로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계 원리입니다. 오늘 강의할 거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3단계예요. 첫 번째는 고객이 두루뭉실하게 단어로서 멋있는 제품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여러분은 엔지니어 관점에서 KPI, 즉 정량화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리스트 개발 목표를 딱 만들어내고 뭐죠? 이게 차원이거든. 몸무게는 얼마, 킬로그램 얼마, 사이즈는 얼마, 성능은 얼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솔루션은 여러 개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는데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트리즈라는 그런 발명 기법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중에 간섭이 있는 건 다 배제를 하고 이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건 다 배제를 하고 나머지 이 3개 정도가 남았다면 그 중에 가장 최선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이게 전략적 판단이에요. 대부분이 효율과 효과거든. 효율은 뭐죠?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은 좋은 거. 성능이 좋은 게 뭐죠? 내구성이 좋다든지 목적이 맞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는 나머지 75%를 포기한다는 거거든. 요것만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솔루션은 어차피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이게 3개든 10개든 줄을 딱 세워가지고 그 중에 가장 최위에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설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서를 적용을 하면 설계에서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250개 정도의 그 로봇을 설계를 해보니까 저는 이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대로 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안 한 거예요. 희한하죠. 한 달에 하나씩 전혀 다른 어떤 로봇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질화가 돼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런 솔루션을 내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걸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요걸 하나를 모듈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모듈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 그럼 프로젝트를 하면 설계 같으면 블럭 잡아가지고 세이브 에이즈 해놓죠. 알죠? 레이어로 해가지고 CAD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레이어로 관리하잖아요. 2D든 3D든. 저는 3D도 파트로 하나로 다 만들어놔요. 파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같은 거 만들면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어셈블리상에서 파트로 전부 나눠가 이렇게 쫙 만들어 놓습니까? 어셈블리상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 그거를 다시 나중에 다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 다른 데서도. 그러면 이름 체계를 잘 지어놔야 돼요. 이름 체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놓으면 그 그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불러오질 못해. 물론 그 윈도우 탐색기 같은 데서 미리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해가 보면 이렇게 3D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그게 미리 다 보여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그 퀘리, SQL이라고 하잖아요. SQL이 뭐냐면 시퀀스, 퀘리, SQL, 랭귀지. 즉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체계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가 한 20년 전 거부터 이렇게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든 뭐든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설계하면 설계를 치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설계를 제가 외장 하드가 E다. E 상위에 놓고 설계 치면 설계 관련된 게 이만큼 나와. 2테라 상에서 근데 그 검색하는 것도 한 몇 분이 걸려. 쫙 나와. 그럼 그것만 쫙 보면요. 한 몇 시간 강의는 쉽게 나와요. 왜냐면 다 모듈화 되어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모듈화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재사용성이 확보가 된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독립의 법칙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independent axiom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간섭이 없어야 되는 게 이 independent죠. 예.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뭐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항상 이 매칭을 못 시켜요. 이게 가까이가 여기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물은. 그런데 내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뭐 어떤 트리저 기법을 쓰든 이 관점을 확 바꿔놓으면 이 두 개가 접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접점이 뭡니까? 이 모순 두 개가 가격은 싸면서 성능은 좋아야 되는 이런 모순을 이런 관점을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솔루션이 나오면 이걸 혁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비스듬하게 한 요 정도에서 봤다. 그래 겨우 붙을똥 말똥한다. 그럼 그거를 개선이라고 해요. 개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을 혁신을 할게요? 아니면 개선을 할게요? 개선이 점점 조금씩 해가지고 불량률을 줄이면은 그 불량률이 줄은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량률이 예전에는 20%가 났어. 그럼 마진율이 2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률 10%로 줄이면 마진율이 10%가 마진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로 많이 팔 거를 똑같이 팔아도 이익이 2배로 남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공정의 삼성이에요. 공정의. 관리의 삼성.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도 공부를 하는데 빅데이터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는가 보면 삼성은 주로 불량률 줄이는 거. 그쪽이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 쪽은 이 불량률을 줄이는 데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걸로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설계 기법이 3단계로 돼 있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책을 낸다. 아니면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뭐 논문을 써라 아니면은 뭘 해라 그랬을 때 처음부터 위에서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아이디어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지도 않고 자 글을 써야지 하고 처음부터 글 막 이렇게 포맷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지 하면 그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쳐넣으려고 하면은 몇 줄 못 적어놔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있잖아요. 평소에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포스트잇에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평소에 써가지고 다 붙여놓는 거야. 그럼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는 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졌어. 그냥 평소에 지나가다 글 쓰다 이렇게 가다가도 그냥 하나 생각나면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아니면 뭐 보이스 이걸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에버노트에 적어놓든지 아이클라우드에다 적어놓든지 막 적어놔. 그러고 나서 적어놔. 그게 2단계예요. 그러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워드를 하얀 MS 워드나 HWP 워드에다 딱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적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를 다 적어. 막 다 적어.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포스트잇하고 워드의 장점은 뭐냐면 붙였다 뗐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제별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봐. 이렇게 모아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이제 요거를 떼다가 붙여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져. 그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모아진 거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아진 거를 한번 보니까 주제가 비슷한 걸로 수렴이 돼요. 이렇게 수렴이 돼. 수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이렇게 수렴이 된 거를 역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빠진 게 눈에 보여요. 그걸 채워넣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접근할 때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문서를 만약에 작성을 해갖고 이렇게 포맷이 딱 된 회사의 그 문서 작성하는 거 있죠. 그럼 그 문서 안에다가 처음부터 작성하려면 작성이 잘 안 돼. 알찬 어떤 문서가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얀 워드, MS 워드든 포스트잇은 하나 띄워놔. 거기다가 내가 생각나는 걸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대충 요거 보고 두 개를 띄워놓고 그래서 요 하얀 데다가 그냥 띄워놓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뭘 하든 막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제별로 한번 솔팅을 딱 해가지고 솔팅을 하면 거기에 위에 상위에 어떤 주제가 나올 거고 그 상위의 주제를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지. 이걸 뭐냐면 자 봐요. 이걸 연역과 귀납을 병행한다고요.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귀납적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귀납을 해가 어떤 결론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연역적으로 가요. 이런 연역과 귀납을 적절하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연역법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귀납법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귀납법과 연역법을 같이 써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알찬 어떤 리포트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런 걸.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간 사람들이 철학자가 돼가 다 나와. 그런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갔는데 전공이 철학이 전공이고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의 어떤 루트를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엄청 세상에서 말 안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모르고가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연역과 귀납을 적절히 써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책도 나와 있어요. 바바라 민트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여러 개를 읽고 모든 걸 내과시켜가 핵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아까 설계하는 설계 방법 이거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거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서 생각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적절히 잘 구사를 하고 내과시키면 오늘은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이유가 그 실전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런 게 있더라 하는 프레임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맞아 들어가.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